네. 예, 또 남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질병, 건강, 그리고 이제 다른 생명체들, 윤회와 좋은 삶, 결론 부분입니다. 예, 플라톤은 이제 그 질병을 몸의 질병과 혼의 질병으로 나누고요. 이 둘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몸의 질병을 이제 크게 세 가지 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조화와 질서가 파괴되는 게 질병. 그다음에 그 조화와 질서가 회복되는 게 이제 건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세 가지 요인들. 첫 번째는 이제 요소들의 과잉이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라는 불, 공기, 물, 흙, 즉 신체를 구성하는 불, 공기, 물, 흙의 과잉이나 결핍, 그리고 본성에 반하는 장소나 위치에 이 요소들이 오는 경우, 이를테면은 그 물이 와야 할 자리에 불이 온다든가, 뭐 불이 와야 할 자리에 공기가 온다든가, 뭐 이제 이런 일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뼈, 살, 힘줄 등의 상태로 인한 질병. 자, 이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불, 공기, 물, 흙과 같은 이제 요소들의 문제라면은 이 두 번째는 이 요소들이 서로 결합돼서 만든 기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뼈, 살, 힘줄의 상태, 이것들의 구성 성분이 과잉되거나 결핍되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본성에 반하는 장소나 위치에 놓이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제 이 기관들의 작용에 관한 것. 예를 들면 뭐 신진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든가 소화라든가 순환과 관련해서 그 발생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주로 이제 호흡기 질병, 그다음에 점액질과 담즙 질환, 그다음에 이제 열병,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눕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분량이 이 해당 대목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뭐 이게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싶은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의학적 시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뭘까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플라톤 시대의 이제 전문 용어 아닌 전문 용어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문체가 만연체로 쭉 이어져서 그러니까 번역을 하지만 사실 이제 내용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 에 따르면은 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과거에 한번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전문가분한테 이 티마이오스의 이 신체 기관 3부, 신체 기관과 질병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플라톤의 독창적인 사유라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마 많은 부분은 플라톤의 사유라기보다는 당대의 의사들이라든가 당대의 과학자들 혹은 이제 당대의 그 의학 상식에 기초한 생각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플라톤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부분은 그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이제 혼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한다는 것들, 즉 혼을 보살피는 문제로서 살펴본다는 것이 좀 어떤 플라톤의 독창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이외의 그 신체 기관의 구조나 특징이나 순수하게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아마 당대의 의사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혼의 질병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시 이제 플라톤의 고유한 생각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혼은, 이때의 혼은 이제 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성이죠. 혼은 신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신이 만든 건데 당연히 좋아야겠죠. 신이 나쁜 것을 만들면 그건 신의 열등함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신이 만들어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스스로 나빠질 수 없습니다. 혼은 본성적으로 이제 그 나빠질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나빠질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건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신이 만든 건데 그럴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혼이 갖게 되는 질병은 혼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를테면 뭐 신체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거나 혹은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혼이 거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혹은 혼이 잘못 적용됨으로써 타락해버린다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티마이오스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혼의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 혼 때문이 아닌 외부적 요인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신체와의 부조화. 혼이 몸에 심기는데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신체적인 쾌락과 과도한 고통으로 인해서 혼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반대로 혼의 운동을 신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 텍스트에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를테면은 혼 자체는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신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혼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심신의 조화라는 것이죠. 혼의 능력에 걸맞는 신체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야, 이건 참 플라톤답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플라톤은 사실은 육체라는 것이 이제 혼의 감옥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제 몸이 혼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이 제대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혼을 가두고 있는 몸이 역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순수한 철학적 사유 혹은 어떤 논리적 수련, 이런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신체 단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른 대화편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이제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단련을 통한 심신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플라톤주의,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톤 사후 이제 한 500~600년이 지난 이제 서기 한 2세기의 신플라톤주의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때의 플라톤주의자들은 이제 혼과 몸의 이 대립 관계를 이제 굉장히 좀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 혹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용어로 이제 진료적인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플로티노스라는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자가 이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플로티노스의 제자이면서 이제 그의 이제 강의와 그의 논고를 이제 그 엔네아데스라고 하는 이제 책으로 편찬한 포르피리오스라고 하는 이 제자. 사실 이제 포르피리오스 자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스승인 플로티노스에 관해서 플로티노스의 생애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아직 번역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플로티노스의 생애의 첫 구절을 그 자신의 스승인 플로티노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함으로써 시작합니다. 플로티노스, 그 사람은 몸 안에 그 몸을 타고서 태어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제 가장 좀 극단적인 비판 혹은 부정적인 생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혼과 몸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플라톤 자체에게서는 혼이 몸의 지배자이고, 그리고 몸이 혼의 그 직관적 사유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 자체를 버릴 만큼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혼의 제대로 된 사유 활동을 위해서 적절한 신체 단련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의 질병의 두 번째 원인. 첫 번째 원인이 신체와의 부조화라면,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무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혼이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적 주지주의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한다. 누구도 나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 줄 안다면 그것을 행하려 하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 줄 안다면 그것을 피하려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좋은 걸 원하니까. 여기서 좋은 걸 원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을 실천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좋은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것은 대전제, 모든 인간은 좋은 것을 원하고 나쁜 것을 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좋은 것인 줄 착각하고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윤리학적 주지주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혼의 질병, 지금 혼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혼의 질병은, 혼이 그냥 알아서 나쁘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무지, 그리고 무지로 인한 혼의 타락의 다름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질병은 환자의 책임이 아니라 환자의 무지를 야기한 부모나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은 일단 윤리학적 주지주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식물입니다. 인간 이외의 생명체. 사실 이 식물은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 기관을 설명을 하다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혈관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논의가 딱 중단이 되더니 신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즉 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물이 생겨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연에 노출됐을 때, 즉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몸이 자연계에 있는 입자들과 계속 충돌을 하면서 마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모된다는 얘기는 이제 인간의 상황에서는 점점 쇠약해진다는 얘기겠죠. 이 마모된 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식량으로서 제공해주기 위해서 신들은 식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식물을 먹음으로써 마모되는 부분을 보충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식량이 되기 위해서, 식물이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식물의 구성 성분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식물을 먹었을 때 먹어서 이제 씹어서 해체된 그 입자가 인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구성 성분이 같아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식물 역시 혼과 몸이 결합된 생명체입니다. 식물은 생명체죠. 자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장소 이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양분의 흡수를 비롯한 생장 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자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혼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이 운동의 원리니까. 그래서 혼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생명체로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신은 물론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게 아니라 별의 신들이 만들고, 식물의 혼조차도 별의 신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아닌 별의 신들이 만들며, 식물의 혼에는 욕구적인 부분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부분은 없어요. 분노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하는 부분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식물은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욕구적인 부분만 존재하고, 욕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분을 섭취하고 광합성을 해서 생장 활동을 하겠죠. 따라서 인간 혼의 지성적인 부분과 달리 식물의 혼은 불사가 아니라 신체의 죽음과 함께 사멸합니다. 이것은 인간 혼의 가사적인 부분과도 같은 의미이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티마이오스에서 식물에 관한 언급은 약 한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동물은 더 짧게 언급하거든요. 한 페이지를 언급한 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추론해낼 수 있냐면은 이겁니다. 식물이 인간의 식량으로서 만들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신들이, 인간이 그냥 있으면은 뭐랄까, 이제 점점 야위어져서 죽을 터이니 인간의 식량으로서 식물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 혹시 플라톤이 채식주의자가 아닐까라는 식의 생각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전투적인 채식주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육식보다는 채식을 선호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전거들이 좀 있습니다. 전투적인 채식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에서는 이를테면 사냥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기의 유통, 수입, 소비 이런 것에 관한 규칙들, 특히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들이 좀 자세히 논의된다는 점을 보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과 채식 중에 무엇이 더 선호할 만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플라톤의 정치가에는 그 인간의 이제 가장 황금 시대, 아주 먼 선조, 이를테면 중국으로 치면 요순 시대, 우리로 치면 뭐 세종 시대처럼, 세종대왕 시절처럼 그 그리스인들에게서는 항상 이제 제우스가 다스리는 이 세상보다는 그 이전인 크로노스가 다스리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시대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에도 이제 그 이상적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증명도 아니고 논증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의 그 이상적인 정치 체제의 사람들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먹고 이런 축제를 즐기며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식단 메뉴들을 쭉 보게 되면은 다 이제 보리라든가 꿀이라든가 기타 등등 대부분 이제 채식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지 고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 아마 플라톤은 전투적 채식주의자는 아닐지언정 육식보다는 채식을 선호했던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채식주의의 전통은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전 6세기, 그러니까 플라톤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플라톤, 소크라테스보다 약 한 90년에서 100년 이전에 피타고라스의 단편들에서도 이미 그 흔적이 나오죠. 뭐냐면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뭐랄까 이제 고대의 채식주의자들의 근거는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을 죽이는 이거 첫 번째는 일단 이제 그 육식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잔인하기 때문에 안 좋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째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사실은 동족상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데요. 채식주의의 그 근거는 이것이 바로 영혼론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혼 불사론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라든가 이 플라톤도 그렇고 혹은 플라톤 주의자들도 그렇고 이제 영혼은 불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경우에는 영혼 불사가 이제 워낙 아주 짧은 단편들이나 간접 증언들만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논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영혼은 이제 불사해서 끊임없이 윤회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예, 플라톤은 이제 영혼 불사에 관한 대화편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영혼이 불사한다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의 몸 안에 깃들어서 태어나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해체되지만 혼은 해체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어느 곳에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그 어느 곳에 가 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은 이게 전생의 죄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혼은 애초에 이 데미우르고스가 인간의 혼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별들의 뿌리죠. 그렇죠? 그 수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이 새로 생기지도 않고요. 혼은 불사니까 죽지도 않지만 새로 생기지도 않아요. 이미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혼의 총수는 불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은 혼을 만들었고 그걸 별들에 뿌렸고 그 별들이 인간의 몸을 만들면서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 인간들이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죠. 그러면 몸이 혼의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다시 어느 장소에 가서 심판을 받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심판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심판을 받을 때 무슨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가 전생의 삶을 심판받습니다. 즉 전생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삶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정의로운 삶이어야겠고, 당연히 윤리적으로 정의로운 삶의 근거는 지성이죠. 지성적인 삶.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혼의 본성, 즉 지적인 본성, 지성을 잘 발휘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을 잘 발휘한 삶을 살면 그 다음에도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이 살면서 동물처럼 살았다, 한마디로 이제 지성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다음에 할 얘기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번 삶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다음의 생에서는 돼지로 태어나요. 그 다음의 생에서는 물고기로 태어납니다. 뭐 이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우 그 다음의 생에서 내가 돼지로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도축을 해서 돼지고기로 돈가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혼은 이전의 혼이랑 지금의 혼이랑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우리가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라서 같이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우정을 서로 확인을 하지만, 다음 생에서 나는 다음 생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내 친구는 다음 생에서 소로 태어나요. 그래서 다음 생에서 나는 그 소를 도축해가지고 쇠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먹는다면은 같은 혼은 변동이 없는데 같은 혼을 가진 것을 죽여서 잡아먹는 거죠. 일종의 카니발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혼은 애초에 다 같은 인간 혼이었기 때문에 같은 혼을 가진 것을 죽여서 잡아먹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 채식주의의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즉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는
같은 혼을 가진 자를 잡아먹는 행위, 그러니까 식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비록 인간이 아닌 동물이지만 혼이 같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플라톤에게서는 이런 식의 주장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플라톤 이후 그 밑에 적어놨듯이 서기 1세기에 이제 플루타르코스 중기 플라톤주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 2세기 후반에 이제 포르피리우스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의 제자 두 사람 다 그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육식에 관하여라는 논고를 플루타르코스는 썼고요. 이 글에서 이제 그 육식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이 포르피리우스의 이제 그 데 압스티넨티아라고 하는 그 육식, 그러니까 삼가에 관하여, 그러니까 삼갈 것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고가 있는데 무려 4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삼가가 뭘 삼가라는 얘기냐면은 이제 육식을 삼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식의 삼가에 관하여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이 논고집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식주의,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플라톤에서 출발한 신플라톤주의의 혼 이론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도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 얘기는 지금 바른 거 앞에서 해버렸죠. 그래서 처음으로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건 인간의 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별의 신들이 인간의 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우주의 몸, 천체와 우주의 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인간의 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별의 신들은 뭘 만드냐면은 인간의 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식물의 혼과 식물의 몸을 만듭니다. 그럼 동물은 누가 만드냐? 동물은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동물은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그 다음 생에서 변화해서 태어난 게 바로 동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제작자, 데미우르고스와 별의 신들, 식물의 제작자, 별의 신들, 동물의 제작자, 동물은 인간이 변해서 태어난 것. 플라톤의 설명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남성들만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남성들만 있었던 시기에는 이제 자손이 태어나는 방식이 지금처럼 이제 유성생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감수분열이라든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겠죠. 자, 그런데 그 최초의 인간은 모두 남자인데 그 다음 세대부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뭐냐면은 그 최초의 인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때, 한마디로 이제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다음 생에서 여성과 여자 인간과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최초의 인간이 남성인데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다음 생에서 여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다움을 그리스어로 안드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안드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지만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 이제 남자다움은 정의로움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뭐 용기와 정의가 결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다음 생에서는 그는 남자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들 가운데 이제 하늘에 있는 새, 그 다음에 육상동물,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비롯한 수중생물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을 텐데 새들은 날짐승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천체를 관측하면서 별들의 운행을 보긴 했지만 그 안에 질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별의 운행,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 별들의 운행을 보기 했지만 그 안에서 동일자와 타자의 회전을 파악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늘에서 별 가까이 날아다니긴 하지만 그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반면에 그들보다 더 안 좋은 자들, 이를테면 생전에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지성의 사용을 소홀히 한 사람은 육상동물로, 이를테면 땅에 있는 무짐승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물의 경우 뭐 개나 말이나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머리가 동그란 구체인데 동물은 머리가 앞으로 길쭉하게 나와 있죠. 앞으로 이제 입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삐쭉하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혼은 동일자와 타자, 인간 혼이든 별의 혼이든 이제 회전 운동, 공전 운동과 자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길쭉한 동물의 머릿속에 들어감으로써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중생물은 물고기는 그러니까 생전에 지성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인간,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고기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이제 지능으로 보면은 새들이 지능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육상 동물은 지능이 낮고, 물고기는 지능이 아주 낮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자, 짐승은 새라든가 동물, 육상 동물, 수중 동물은 결국은 이제 지성을 얼마나 활용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반면에, 여성은 남자답지 못한 자가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지성 얘기는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남성과 여성은 지적으로는 동등하되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플라톤은 아마 남성 우월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남녀를 포함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지성의 수준에 따라서 갈라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티마이오스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지만, 하지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식의 수준이 인간에서 그 새로 육상짐승으로 그 물고기로 이렇게 디그레이드 될까요?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로가 있다면 반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경로도 있어야겠죠. 충분히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따라서 반면에 동물들 역시도 동물로서 살아가면서 지성적인 활동을 잘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다음 생에서는 인간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냐면, 흔히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이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의 이 대목을 보면 그게 틀린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는 인간밖에 없었고 모두가 다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어준 혼. 근데 그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다음 생에서 다양한 동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동물로 태어나지만 그 안에 갇혀있는 혼은 처음에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그 혼 맞죠, 그렇죠? 결국은 그 혼은 이성이죠. 따라서 동물들 역시도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동물은 그걸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볼 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하러 10년간 나가 있게 되죠. 게다가 돌아오는 길에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10년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희귀한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20년 사이에 구혼자들이, 왕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왕국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구혼을 하죠. 그래서 구혼자들 100여 명이 왕궁을 점령을 하죠. 그렇죠. 20년 뒤에 이제 오디세우스는 신분을 숨긴 채 이제 거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제 아무도 오디세우스를 못 알아보는데 20년 동안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오직 개 한 마리가, 아르고스라고 하는 개 한 마리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개의 수명이 평균 한 10년에서 12년인데 이 개는 이제 20년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늙은 거지 노인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고 이제 천대를 하는데, 이 개만 오디세우스를 알아보고 반갑게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낙담하죠. 근데 이 대목이 이제 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은, 같은 또래의 인간들은 누구도 변신한 오디세우스를 못 알아봐요. 아테나 여신이 오디세우스를 거지 노인으로 변신시켰거든요. 신이 인간을 변장시켰으니 누구도 못 알아보겠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개가 알아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전쟁을 떠났던 20년 전에 갓 태어난 그 개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만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개가 오디세우스 주인을 알아봤다라는 건 이건 이성의 작용인 것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듯이 우리가 플라톤 철학 이 티마이오스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성적임이라는 게 인간의 고유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플라톤 철학에는 좀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생의 삶에 대한 평가로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사적인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죽음을 겪기 때문에, 태어나는 만큼 죽음을 동시에 겪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앞에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것이 뒤에서 살게 될 삶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좀 길게 언급을 했지만, 플라톤에게 있어서 혼은 몸이
혼은 몸에 갇혀 태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탄생은 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혼의 징벌.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뒤에는 어쨌든 그 몸이라는 몸에 갇힌, 그래서 이제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고 관계라는 그 한계 안에서도 최대한 지성을 통해서 우주를 파악하고 그 질서를 모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훌륭한 삶을 거듭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윤회를 멈추고 혼은 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혼의 애초에 탄생지인 그 별로, 즉 데미우르고스가 혼을 만든 다음에 하나의 별에 하나의 혼을 이제 쭉쭉 뿌려주었듯이 그 자신의 고향 별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은 끝이 났는데요. 티마이오스의 유산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 플라톤 사후에,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아카데미아의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티마이오스는 가장 중요한 책이 됩니다. 동시에 가장 어려운 책이 되고, 그래서 학원을 찾은 학생들이 그 보통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티마이오스는 제일 나중에 읽었다고 해요. 가장 어려운 작품이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서기 1세기의 중기 플라톤주의에서도 역시 티마이오스는 대화편들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대화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세기, 그러니까 서기 2세기 이후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가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대화편으로 이제 티마이오스가 아니라 파르메니데스라는 작품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티마이오스가 가장 중요한 대화편으로서 이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마이오스는 라틴어 번역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은 라틴어 번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몇몇 작품들은 번역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다 소실되었고요. 오직 티마이오스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수사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그 티마이오스를 번역을 해서 그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읽어보았고 이제 사실 이제 초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키케로는 이제 그리스 문명, 그리스 철학을 그 로마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제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힘을 쏟듯이 그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에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서기 4세기에 칼키디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아마 기독교 철학자일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도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칼키디우스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대한 주석과 번역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번역되어 있고 그 번역에 대한 주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키디우스의 번역과 주석은 특히 이제 중세 기독교 우주관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 번역과 주석 말고도 이제 그리스어 주석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프로클로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이거 거의 후기 신플라톤주의자인데 서기전 5세기면 600년대죠. 400년대군요. 예. 그 프로클로스는 그 티마이오스에 대한 이제 세 권으로 된 주석, 아마 그 뒤에 더 있을 텐데 소실됐는데, 이 남아있는 주석만으로도 분량이 아주 방대합니다. 이 티마이오스의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해석들을 담아 놓았고, 이 프로클로스는 5세기의 플라톤주의자인데 그 이전 세기의 플라톤주의자들의 그 설명을 모두 다 해석을 해가지고 담아 놓은 굉장히 중요한 주석서로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식인들이 바로 이 프로클로스의 주석에 기반해서 이제 플라톤의 우주론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시인 단테 있죠. 단테. 로 유명한데, 단테는 1260년대, 그러니까 13세기 사람입니다. 13세기면 이제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막 시작할 무렵이었죠. 혹은 중세 후기, 르네상스 초기, 혹은 이제 중세를 조금 길게 잡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테는 중세의 끝에 살면서 르네상스를 전조한 시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단테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곡이라는 그 디비나 코메디아를 썼고, 이 신곡은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테가 나이 35세 인생의 절반 고비에서
이제 뭔가 좀 헤매죠. 헤매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깊은 계곡 한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 계곡을 올라가려고 하니 앞에서 이제 뭐죠, 늑대와 표범이 길을 막고, 그래서 점점 밀려서 깊이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해 주죠. 그 누군가는 바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 아니 베르길리우스죠. 베르길리우스가 맞을 것 같네. 네, 베르길리우스죠.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모두 지나쳐서 가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곡은 크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지옥편, 그 다음에 2권이 연옥편, 마지막 3권이 천국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이제 다 가게 되는데, 마지막 그 3권 천국편은 이제 단테가 이제 평생 사모했던, 물론 이제 상대가 일찍 죽어서 연애를 하지는 못했지만 평생 사모했던 자신의 이상형의 여인인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베아트리체의 인도하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단테는 이제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죠. 자기가 의심했던 것들,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들, 과연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이 제 참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떨치지 못했던 것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이 기독교의 우주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아트리체가 답을 하는 대목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에게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대에게 또 다른 의혹의 원인은 플라톤이 말했듯이 영혼들이 별들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티마이오스가 영혼에 대해 논한 것은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이 별로 돌아간다고 말하는데 자연이 형상에게 영혼을 부여할 때 영혼이 별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원리가 잘못 이해되어 예전에 이미 거의 온 세상을 잘못 인도했으니 제우스와 헤르메스, 마르스를 부르며 방황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 따르면은 혼은 계속해서 방랑을 거듭하다가 지혜를 잘 관주한 혼은 나중에 고향별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단테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세계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니 지금 베아트리체가 언급한 게 플라톤이 말했던 영혼들이 별들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티마이오스가 그랬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해당 대목이 바로 우리 티마이오스 42b죠. 정해진 시간 동안 삶을 잘 영위한 사람은 다시 고향별의 거처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친숙한 삶을 영위할 것이지만 그것에 실패한 자는 두 번째 탄생에서는 여자로 등등등등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플라톤은 서기전 4세기 사람인데 사실은 그로부터 대략 한 1600년이 지나서 1700년 정도가 지나서 단테는 신곡에서 이 르네상스의 시인인 단테의 신곡에는 플라톤의 이야기가 그대로 인용이 될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이 티마이오스는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20세기의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플라톤의 이제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건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굉장히 훌륭한 설명 모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티마이오스는 오늘날의 과학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안들이 좀 있죠. 그것은 일단 우주를 굉장히 일관된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장인의 노동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인의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 생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행위자, 그리고 이제 그 생성의 재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관된 방식으로 우주 전체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라든가 다른 생명체들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론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우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신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인간은 그 중에 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에 미칠지는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이 티마이오스를 읽으면서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티마이오스에 관한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분까지 끝내기로 해놓고 10분이 초과됐는데, 자, 글쎄 이게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이제 막 앞에 그 청중분들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받을 텐데, 혹시 예,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 혹은 그동안 좀 생각해왔던 것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은 예, 지금 채팅으로 적어주시면은 저희 지금 조교 선생님이 맞은편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오면은 저에게 질문을 이야기해주고 그럼 제가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인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네. 티마이오스를 번역하신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회와 데미우르고스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티마이오스를 번역한 저의 개인적인 소회는 알터니가 빠졌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번역하는 데는 9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통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개선되고 점점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번역이라는 게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시간에 비례하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그 내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겠지만, 번역이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 중간에 슬럼프도 있고, 한동안 또 손을 놓다가 또 다시 집중적으로 매달리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번역의 질은 생각처럼 이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또 하면 할수록 다른 외국어 번역서를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그릇의 자금에 이제 좀 좌절하게 되고 하는 게 많아서 번역을 결국 쫓겨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아쉬운 것도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후련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더 이상 안 받아서. 하지만 아마 또 기회가 된다면 번역을 또 고칠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미오르고스는 이제 플라톤 철학의 굉장히 특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다른 헬레니즘 철학자들에게서는 이제 데미오르고스 개념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우주를 장인의 노동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장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후대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데미오르고스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신비화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데미오르고스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제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데미오르고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크래프트맨입니다. 그냥 장인, 그러니까 직업인, 그러니까 직인이라고 해야 되나? 장인입니다. 장인. 어떤 전문 기술자겠죠. 숙련 노동자일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걸 데미오르고스라는 말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데미오르고스라는 이 그리스어 말을 제가 그냥 쓰면서 마치 이게 무슨 고유명사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니에요. 그냥 장인입니다. 장인. 근데 물론 여기서는 우주를 제작한 장인이겠죠. 그리고 장인이 아니라 사실은 신이죠. 그래서 우주 제작자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그냥 기본적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기술자 장인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톤주의 전통에서는 이제 데미오르고스를 약간 좀 특화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중기 플라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데미오르고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아마 한 두 번째 시간쯤에서 이제 데미오르고스의 철학적 위상을 뭘로 볼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신이다. 그런데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형상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데미오르고스는 신이고 형상은 이데아들은 이제 플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지만 이 중기 플라톤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데미오르고스이고 이데아들은 사실은 데미오르고스의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이제 건축가가 이제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짓지만 이제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설계도가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설계도가 이제 데미오르고스의 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계도가 데미오르고스의 머릿속에 관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를테면 정말 천재적인 건축가는
내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집을 짓겠죠. 뭐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데미오로고스 개념은 이후에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이고 특히 이제 그 신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 신이 무엇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미오로고스는 사실은 이제 그 신적인 장인,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로 우주를 만들고 완성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데미오로고스는 이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의 신 개념은 어떤 궁극적 초월자, 절대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장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 즉 언제나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동하는 신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 정도로 이제 하죠. 네. 네, 두 번째 질문 제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21시간의 티마이오스 강의 정말 고맙습니다. 신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초기의 사상적 기초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마이오스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까요? 중세에도 티마이오스는 읽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스도 중세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미쳤나요? 글쎄요.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뭐 고백록이라든가 이제 그 좀 주요 조서들은 물론 읽어봤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 그냥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백록 뒤에 보면은 이제 시간 문제라든가 우주의 탄생, 이제 이런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티마이오스를 연상시킬 만한 몇몇 대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냥 단지 수동적으로 그냥 모티브를 얻었다라기보다는 그 티마이오스의 대목들을 좀 잘 가지고 와서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특히 이제 그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들과 잘 연관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이론을 좀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단독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온전함과 악의 문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그러니까 신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넘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우주 생성 이전의 상황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를테면은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절대자인 신에 의한 창조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전에 카오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오스 안에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서 신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질서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랄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여기에서도 이제 가끔 나오지만 그 악의 문제 같은 게 있겠죠.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질서와 조화의 파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플라톤은 이제 악을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그 기독교에서 이제 이를테면 어떤 딜레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은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죠, 그렇죠? 전지전능하고 전선한데,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이 세상에는 뭐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어찌 보면은 이게 진짜 정의야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제 악한 자가 흥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일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역전되고 뭐 하고 하면 좋지만, 오히려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버리거나, 혹은 이제 악한 자가 흥해서
이를테면 이제 사람을 학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그 후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죽는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이러한 악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주가 이 티마이오스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주가 온전한 것이기 위해서는 불사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가사적인 인간도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같은 이런 가사적인 생명체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주가 온전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우주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불사인 게 더 온전한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전체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이 안에 좋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좋지 못한 것, 불완전한 것이 함께 다 같이 있어야지 온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은 악이 없으면 좋잖아요. 이 세상에. 악이 없으면 다 좋겠죠. 그렇죠? 근데 악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신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이거나, 혹은 악이 있어서 악을 없애고 싶은데 못 없앴다라는 것은 신이 전능하지 않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신의 전능함과 전선함을 가지고서 악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악을 놓고 보자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데, 전체를 놓고 보자면은 악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을 보다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궤변이 어딨냐 이렇게 묻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설명이 가능해요. 무슨 설명이 있냐면은 인간은 그 악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는데, 근데 악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원죄론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악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인간은 타락하고 그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잘못을 범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신에게 귀의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회개를 할 만한 계기가 발생해야 되죠.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설명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아마 이런 식의 설명들은 아마 뭐 중세, 뭐 근대까지 이를테면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신을 변증하는, 이를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 제기한 것과 같이 이제 그 교회를 상대로, 이제 신학자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신이 전지전능 전선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악의 승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신이 전지전능하고 전선한데 왜 애초에 인간을 원죄를 가진 자로서 만들어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죠. 이러면서 계속 그 기독교 교리를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넣는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위 이제 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즉 신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흔히 이제 신에 대한 변증론이라고 하고, 아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더 잘 알 텐데, 그 중에 하나로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세상을 온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악은 필요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그냥 좋기만 한 곳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덕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는 식의 그 주장들이 있고요. 아마 근대에서는 누구죠? 17세기의 그 라이프니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그 라이프니츠의 그 신에 대한 그 변증론, 우리말로 이제 변신론이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교리에서 언뜻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즉 신을 위한 변론을, 철학적 변론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제 플라톤 철학이나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플라톤주의 철학이 아마 꽤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이론적인 도구나 이제 그 모티브로서 사용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이게 지금 둘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초기 자연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플라톤이 쓴 파르메니데스라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자연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의 이제 핵심 논제, 그 일자라고 하는 핵심 논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자신의 형이상학을 전개를 한 작품이 이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인데, 자, 이것은 글쎄요, 파르메니데스는 워낙 어려운 작품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플라톤의 존재론 형이상학,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있음과 그다음에 있지 않음, 그래서 이제 모순 대당 관계인 이 두 태제가 존재론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가 지금 국내에는 이제 번역서가 지금 한 편 천병희 선생님 번역이 나와 있고 아마 이제 우리 그 정화막당 번역이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르메니데스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합니다. 분량도 좀 짧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해석 가능한 여러 가지 그 해석 가능한 이론들이 제기되는 게 산더미 같이 많아가지고, 한 가지 좀 그 중요한 것은 신학 중에서 이제 아마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신은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은 신이 아니다, 저러저러한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신의 속성을 인간이 알고 있는 개념, 그 다음에 인간에게 익숙한 개념이나 범주들을 통해서 신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오류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그 오류 가능성들을 지적함으로써, 즉 계속해서 신은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의 본성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그 부정신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특히 이제 그 일자가 여럿과 조우하는 방식이라는 이 파르메니데스 안에서 이제 이른바 변증술 훈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순간이라는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이 순간을 통해서 일과 다가 만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제 그 부정신학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좀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창영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플라톤의 요소 삼각형은 크기와 형태뿐만 아니라 무게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렇다면 순수한 기하학적 대상이 아니라 물질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물질성과 비물질성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이고, 이게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적한 부분은 플라톤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소 삼각형을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것으로 보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뭐냐, 이제 기하학적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삼각형을 묘사하면서 이런 묘사들이 나와요. 가장 순수한 삼각형이라든가 가장 매끄럽고 정확한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매끄러운 삼각형은 뭐고, 가장 정확한 삼각형은 뭐야? 삼각형은 더 정확한 것 아닌가? 혹은 가장 순수한 삼각형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불순한 삼각형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끄러움, 불순함, 순수함,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하학적인 대상에 언급할 만한 속성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언급할 만한 속성이에요. 따라서 삼각형은 그 자체로 기하학적인 대상이고 기하학적 속성을 지닌 실체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만 플라톤이 이제 철저하게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것을 묘사하면서 마치 이것들이 기하학적인 성격을 지닌 물질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주장을 좀 극단적으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가지적인 형상들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시 기하학적인
삼각형들의 영역이 있고 이건 가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지적인 영역이 있어서 가지적인 형상들의 이미지가 그 가지적인 기하학적인 삼각형들의 영역인 이 코라에 비추어져서 감각사물과 같은 이미지로서 나타날 뿐 실제로 물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적인 용어는 아닌데 두 영역이 있고 하나는 가지적 형상의 영역, 또 하나는 가지적 삼각형의 영역이고 가지적 삼각형의 영역이 감각적인 것으로서 드러날 뿐이다. 즉 이미지화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했는데 제 생각은 사실 많이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티마이오스를 읽다 보면은 이 삼각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플라톤의 이 포지션 자체가 좀 되게 애매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지적인 혹은 기하학적인 실체로서 환원하기에는 삼각형을 마치 물질적인 것인 양 묘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플라톤에 있어서의 우리가 감각적 우주, 감각세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기하학적 세계인가 혹은 기하학적 구조를 지닌 물질들의 세계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플라톤은 그 두 입장 사이에서 동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 두 입장 중에 어느 한 입장을 확고하게 취한 것 같진 않아요. 티마이오스를 여러 번 앞뒤로 계속 읽어보아도 그래 플라톤의 입장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본인이 한 가지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계속 동요를 하는 것 같아요. 기하학적인 측면, 즉 감각적인 걸 배제하고 가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은 바로 수용자를 묘사할 때 나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는 이를테면 서출적인 추론을 통해서 포착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지금 질문자께서 잘 언급을 하셨듯이 삼각형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삼각형인지 아니면 삼각형의 물질인지 혹은 삼각 물체인지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역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플라톤은 아마 이 감각의 영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질성과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그 기하학적인 성격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동의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어느 입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단언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고 뭔가 혹시 지금 질문하신 분이 플라톤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대학원생이라든가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영어권의 좋은 논문은 제가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탈리아 사람 가운데 그 미카엘 페르베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논문을 쓴 그 이탈리아 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방금 제가 한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가 감각 세계가 요소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고 요소 삼각형들이 뭐랄까 이제 순수하게 그 기하학적인 것, 가지적인 것으로서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사면체 등등 이제 입방체가 되고 다시 이제 이것들이 그 수용자를 꽉 채우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거울 표면 내지는 이제 호수의 표면과도 같은 것에 이데아들이 비추어지면서 그 이미지가 반사되듯이 투영된 것이 이제 감각세계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 이 해석에 따르면은 데미우르고스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작자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이 해석은 어떻게 보면은 신플라톤주의 해석에 참 잘 맞는 해석이지 사실 데미우르고스가 강제와 설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게 그 첫 번째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 바로 이 삼각형들에 대한 실제 묘사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삼각형 안에 마치 이제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얘기된 묘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묘사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비판이 있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영경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티마이오스를 빌려서 읽고 강의를 듣는 도중 구입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볼 필요를 느껴서입니다. 지나치게 막연한 질문이지만 현대인에게 티마이오스가 던져주는 의미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일까요? 글쎄요, 한마디로 줄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철학을 할 때 이제 제일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는 철학은 요약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 티마이오스가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 던지는 질문, 특히 이제 고대 철학이 던지는 질문인데, 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철학에서의 질문은 역사 속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그 질문 자체가 여전히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를테면 그 대학에서 여러 학과가 있죠. 여러 전공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과목들이 있죠. 근데 과목을 보면은 어떤 학과의 과목은 무슨 역사에 관한 과목이 있어요. 이를테면 철학 그러면은 서양 철학사 이런 수업이 있죠. 문학도 문학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아마 경제학과에도 보면 경제사 뭐 이제 이런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사라는 수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는 경영학사 이런 수업이 없어요. 무역학사 이런 수업 없습니다. 뭐 제가 알기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과를 보면 컴퓨터공학사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과거에 제기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거나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해결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낸 게 해결입니다. 해소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는 애초에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궁금해할 게 아니야 라는 게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해소입니다. 그랬을 때 뭐 경영학, 뭐 무역학 혹은 뭐 컴퓨터공학, 기타 등등 뉴로사이언스, AI 등등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거나 아니면 잘못 제기된 것으로서 해소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것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 무슨 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철학은 철학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제기된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질문이 터무니없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근데 터무니없어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다 버리겠죠. 포기해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서 제기된 질문이 끊임없이 어떤 답을 내세워 오지만 그리고 그 답은 일정 부분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제기된 질문이 뭘까요? 항상 근본적인 것이죠. 이를테면 고대에서 제기된 게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삶의 본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자, 이러한 문제들은 그때그때 철학자들이 답을 제시를 하지만 그러나 이 답은 일정 부분 뭔가 이제 타당하고 정답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기되고 혹은 해결된 듯한데 또 새로운 문제가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문제들이 터무니없는 문제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그딴 질문이 다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그건 어릴 때나 묻는 거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들은 다 여전히 의미가 있고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궁금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양 철학이 뭐 2500년 이렇게 한다면 25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문제의 유효성을 생각을 하면서 답을 제시를 해오지만 그 답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티마이오스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우주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질문이었고, 오늘날의 이제 소위 이제 천체물리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생리학, 생물학 등등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많은 것들이 해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기원을 잘 모르고 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플라톤이 던졌던 것에 대한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플라톤이 던진 질문의 방식이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티마이오스를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사실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얼굴 표정 보면서 만족하셨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좀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답이 만족스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6시가 돼서 이제 오늘은 이제 수업을 조금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지금 연구자와 함께 고전 읽기 6강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저자와의 만남 한 강좌에서 총 7강좌를 했는데 9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한 학기 수업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따로 강의를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마치 대학 강의처럼 그것도 대학원 강의처럼 3시간씩 풀로 이렇게 티마이오스를 읽었습니다. 근데 티마이오스는 사실은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으려 치면은 뭐 몇 년에 걸쳐서 읽어도 사실은 다룰 게 굉장히 많은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내지는 7번 만에 작품을 이렇게 읽다 보니 좀 뭐 건너뛴 것도 있고 뭐 약간 좀 급하게 나간 것도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한번 같이 읽었다는 것에 좀 만족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좀 고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정화막당에서 지금 계속 이 고대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들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서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